네, 안녕하세요. 저요. CFD 나비스톡스 방정식, 나비스톡스 방정식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나눠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연속체 가정, 그리고 대칭성과 보존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약간 생각되는데요.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나비스톡스 방정식의 간략한 역사, 그리고 나비스톡스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인지, 비선형이고 편미분 방정식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비선형은 뭔지, 그리고 미분 방정식은 뭔지, 그리고 편미분 방정식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있는 델 기호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벡터장 관련돼 가지고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연속체 가정이랑 대칭성과 보존인데 그 내용을 이제 하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라그랑지안 그리고 오일러리안 그리고 레이놀즈 수송 정리 그리고 물질 미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면 오늘 내용이 조금 기초적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소개를 해 드리는 내용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베스톡스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뉴턴의 운동 방정식 F는 ma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로 표시, 로는 이제 저기 밀도니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결국 이제 미소 최적에서는 이 밀도가 결국은 질량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리고 dvdt는 아시다시피 가속도로 보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 항이 F는 ma의 ma 라는 항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보이시는 이 세 텀이 결국 압력, 중력, 그리고 점성력 항으로 여기 보이는 이 힘을 나타내는 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dvdt에 평소에 저희가 여기 dvdt를 소문자로 쓰는데 이상하게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dvdt랑은 조금 다르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항을 저희가 물질 미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후에 있는 이러한 방정식의 더 자세한 내용을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한테 이 방정식 어때 보이냐고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높은 음자리랑 낮은 음자리 비어로 보인다고 해서 그냥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속체 가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속체 가정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물리학의 범위와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루는 내용이 결국은 뉴턴의 F는 ma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F는 ma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물리학의 범위를 이렇게 크기와 속도 측면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건 고전역학입니다. 거시세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이는 뭐 이런 안경, 뭐 이런 책, 뭐 저희가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이런 세계들에 대해서 그리고 속도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지 않는 저희가 보이는 일반적인 속도일 때를 고전역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뉴턴이 정리한 건 이 고전역학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등장해서 만약에 물질이라는 게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를 정리한 게 이제 특수상대론과 그 이후에 일반 상대론으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저희가 물리학의 범위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거시세계는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미시세계 이제 원자 단위로 내려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고전역학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역학 체계가 해당되지 않는 양자역학 그리고 양자역학과 특수상대론을 합한 양자장론 그 이후에 이제 양자중력으로 이제 크게 물리학의 범위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전역학은 특수상대론의 하부 집합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수상대론이 빛의 속도로 빨리 갈 때를 말한다면 이제 그 이하의 속도에서는 고전역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이 고전역학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벡터 해석 관련, 벡터장 관련돼서 얘기를 말씀드릴 때 뉴턴은 제가 공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뉴턴 이전에 사람들은 이제 공간이라는 거를 그냥 공간 자체로 봤는데 뉴턴 때부터는 이제 이거를 마치 컨테이너 박스에 든 것처럼 절대 공간, 절대 시간, 그리고 이 세 개가 이자. 저희가 그냥 당연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 개로 이렇게 세상을 이해를 했었습니다. 공간과 시간과 이자가 이 세 개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패러데이랑 맥스웰,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이 두 사람이 여기에다가 장이라는 것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 이자가 있다가 이제 장까지 초과되어서 세 개가 이렇게 네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아인슈타인 때부터는 이제 특수 상대론과 일반 상대론을 가져오면서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이 얽혀 있고 사실은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공이라고 같이 보게 되고 그다음부터 장과 이자로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빛의 속도로 달려갈 때 시공이라는 것이 왜곡이 되는 그러한 것들, 시간 지연, 길이 수축이라는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특수 상대론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일반 상대론, 저희가 이제 가속도에 여기에서는 이제 빛의 속도가 등속 운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등속 운동에서 가속 운동을 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를 밝혀내면서 일반 상대론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세 개가 시간과 공간, 입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 순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양자역학, 양자중력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닐스 보어나 하이젠베르그 그리고 슈레딩거 이러한 과학자들이 더 지금 세계를 단순하게 표현해서 공변 양자장이라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이시는 카를로 로벨리의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나비에스톡스 방정식 고전역학이라는 범위에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고전역학의 특징은 뭐냐? 고전역학은 거시적인 관점, 저희가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역학 체계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그와 반대로 미시적인 관점, 원자 세계에서의 운동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 둘이 다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연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표현된 이 역학 체계가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닐스 보어랑 아인슈타인이랑 이제 이 양자역학의 태동을 두고 엄청나게 이제 싸웠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이 태어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 양자역학은 가장 큰 조추돌과 같은 큰 기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재미있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연역학의 특징은 인과율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뉴턴의 역학을 보면 F는 ma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물체의 원인을 받고 이 물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결과를 보여주는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입자에 제가 힘을 주면 그 입자가 움직이고 그 입자가 또 어떤 다른 것들의 원인이 되어서 또 그 다른 입자에 영향을 주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미래가 아마 결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승훈이네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오늘 뭘 먹을지가 이미 다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날 제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제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다 이제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고전역학의 특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양자역학은 반대로 이제 이런 인과가 이제 인과율로부터 벗어나서 확률적인 관점으로 기술된다는 게 양자역학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이런 점에서 굉장히 대비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고전역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연속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컨티뉴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어떤 저희가 예를 들면은 야구공 뒤에 이제 야구공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들 텐데 야구공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자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이 사실은 연속은 아니고 불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 물질인데 연속이라고 그냥 가정을 합니다. 그냥 이것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큰 관점에서는 어차피 이것들이 하나의 구성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연속이라고 가정을 해버립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것을 두고 또 아인슈타인과 이제 이후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격렬한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이 세 개가 당연히 연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불연속적인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양자역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양자역학을 영어로 그냥 퀀텀 피직스라고 하는데 퀀텀이 불연속,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연속이 양자역학의 또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이라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배우면 이런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뭐 여기 불연속일 때 이것이 미분이 되냐 안 되냐 두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했는데 보존역학에서는 연속이냐 불연속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연속일 때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개발한 미적분을 적용을 할 수 있냐 적용할 수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을 가정하고 그리고 미적분을 개발한 이유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양자역학에서도 미적분을 사용한다고는 해서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그냥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릴 그 연속체 가정입니다. 연속체 가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공이 만약에 뭐 이런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런 물건 아니면 제 몸이 있다 그러면 잘 뜯어보면 결국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21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이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이 물건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질량을 가진 그냥 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뉴턴 역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연속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속체 가정을 결국 한마디로 여기서 써진 대로 요약을 하면 물체의 어느 부분에서도 밀도가 그냥 같으면은 그 물체는 그냥 연속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한히 나눠도 그냥 이거는 그냥 그 뭐 분자 원자의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야구공이라든지 뭐 이런 책이라든지 그냥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FNMA라는 운동 법칙으로 기술을 할 때 그냥 여기에는 질량만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뭐 크기가 어떠하든지 여기에는 분자가 몇 개든지 원자가 몇 개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것의 질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체를 다룰 때는 그냥 이런 분자나 원자의 움직임 고려 안 하고 그냥 질량 중심으로 뉴턴 역학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유체도 과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원자나 분자 이런 움직임 고려하지 않고 질량 중심으로 그냥 유체를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연속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연속체 가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유체가 이제 여기 세로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밀도이고요. 가로축은 이제 부피입니다. 부피에 따라서 이 밀도가 유체 밀도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부피가 굉장히 작을 때는 아무래도 그 분자 단위의 움직임들이 서로 이렇게 마구마구 움직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도가 굉장히 플럭츄레이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특정 시점의 부피 이상이 되면 여기서부터 그냥 이 밀도가 그냥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고 저희가 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값 이상에서부터는. 그래서 이 값을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값에 따라서 연속체로 이것을 가정할 수 있냐, 가정할 수 없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을 가르는 그 분기점이 이 크노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람다가 자유 평균 경로, 그러니까 분자가 충돌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평균 거리가 되고요. L은 특성 길이라고 해서 시스템의 크기나 유체의 흐름의 대표적인 거리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기 같은 경우는 일기압 상온에서 이 람다가 0.05, 0.07의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L이 1mm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누센스가 1 이하인데 1 이하일 때 연속체 가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체를 연속체로 가정을 하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유동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수학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 상으로 가면은 이제 유동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연속체로 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체 역학에서는
유체를 연속체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점을 어, 이 연속체 가정 챕터에서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유체역학을 시작할 때 연속체 가정에 대해서 맨 처음에 다루는데 저는 이제서야 다루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는요. 대칭성과 보존입니다. 사실 이 챕터는 따로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챕터고 물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챕터라서 따로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한꺼번에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같이 다루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칭성과 보존인데요. 먼저 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두 그림 중에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그림이 있으실까요? 네, 아마 마음속으로 다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대칭이 되어 있는 이 그림이 아름답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물론 간혹 가다가 예외적으로 오른쪽 그림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얼굴이 미남이냐 미인이냐 이런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좌우가 대칭이 완벽할수록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많이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여기는 대칭이 아름답다라고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칭성이란 게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었고요. 음악이나 예술, 건축에서도 이 대칭성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이것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뭐 인도의 이런 타지마할이라든지 또 뭐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이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 유명한 이 영화에서도 대칭성 관련돼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대칭 관련돼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대칭이 있으면 사람이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또 안정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음악에서도 보면 이 코드 화음을 만들 때 이 화음이 계속 주기적으로 그 반복되는 규칙성이 있거든요. 음악에까지 이제 들어가면 이제 너무 자세하니까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는데요. 이제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음악처럼 이런 주기성을 가지는 반복적인 대칭성이 있는데 이런 대칭성이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이 우주의 원리 자체가 대칭성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물리학에서의 대칭성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요.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아마 이 뷰티풀 퀘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 책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오늘 책 광고 하려고 온 건 아닌데요. 아무튼 이 책에 보면 이제 이 아름다움이 뭔가 이 우주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깃들어 있다. 근데 수학이랑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보통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대칭은 뭔가 아름답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물리학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변화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가 있습니다. 이 공이 있어요. 공을 만약에 회전을 시켜도 공은 그대로 모습을 유지합니다. 공은 공입니다. 그냥. 이것을 회전에 대해서 대칭이 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책을 제가 이렇게 기울였어요. 그럼 모양이 바뀝니다. 이거는 회전에 대한 대칭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구 같은 경우는 회전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는데 뭐 어떤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변화를 이제 대칭성이 있냐 없냐로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많은 과학자들이 아마 대칭성이 있다라고만 알고 있고 이걸 수학적으로까지 이것을 증명을 하지 못하다가 이 에미 네터라는 엄청 위대한 수학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연에 이 대칭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면 반드시 보존량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역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보존량이 존재하면 대칭성이 있다. 대칭성이 있으면 보존량도 존재한다. 이 두 개의 관계를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성과 보존을 물리학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나 보겠습니다. 대칭성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변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것, 변화의 변화, 어떤 변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성질을 대칭성이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가 있으면 회전을 시켜도 변하지 않는 모양이 변하지 않는 그것을 대칭성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 여기 만약에 글라스고에서
제가 어떤 이 공을 중력의 방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공이 받는 이 힘이 정확하게 서울에서도 이 중력 법칙이 통할까요? 저희는 모릅니다, 사실. 만약에 제가 뉴턴인데 뉴턴이라서 중력의 법칙을 제가 온 세계에 알렸습니다. 중력의 법칙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여기서 떨어뜨려 보겠다 했는데 뭐 F 뭐 힘이 뭐 10뉴턴 뭐 그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 법칙은 지구상 어딜 가도 다 동일하게 법칙이 통한다라고 하면 아마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겠죠. 너가 해봤냐? 너가 어떻게 하냐? 너 서울 가서 떨어뜨려 봤어? 너 런던 가서 떨어뜨려 봤어? 안 떨어뜨려 봤는데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할 때 이 법칙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변해도 이 물리량이 변하지 않는 것. 공간이 변해도 이 운동량이라는 것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디 가도 이 법칙이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라스고에서도 이 물리량은 떨어뜨린 이 물리량은 서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간이 변한다는 말을 공간 이동 대칭, 조금 어렵게 말해서 이것을 공간 이동 대칭할 때 결국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 그 에미네터가 말한 것처럼 대칭성이 있으면 보존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여기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동일하게 나머지 것도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공을 떨어뜨렸는데 2024년에 떨어뜨린 이 힘이 2025년에도 똑같이 그대로 똑같은 실험을 제가 반복한다고 해도 그 힘이 똑같을까라고 할 때 시간이 변해도 물리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간 이동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이 물리 법칙을 제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시켜도 회전 이동 대칭이 있기 때문에 각 운동량 보존이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안들과학이라는 유튜버에 그 카이스트 김갑진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소개해 주신 내용인데요. 굉장히 소개를 잘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가져온 내용이니까 꼭 거기에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와 뉴턴이 여기서 나옵니다. 라이프니츠와 뉴턴, 유체역학의 간략한 역사 할 때 소개해 드렸는데 이 둘은 역사적으로 미적분을 두고도 굉장히 큰 라이벌이었는데 대칭성과 보존량 관련돼서도 각각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 여기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힘을 시간 이동 대칭이 있으니까 이거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힘을 공간마다 다 더했을 때 이 힘은 유지될 거야.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뉴턴 같은 경우는 공간 이동 대칭이 있으니까 이 힘이 이제 시간항에 대해서 다 더했을 때 이 양이 보존이 될 거야.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여기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둘이 결국 했던 이야기들, 에너지와 운동량 관련된 이야기가 나중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내용은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중에 그 섭군이라는 그 물리학 유튜버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운동량 관련돼서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최근에 잘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 연속체 가정 그리고 대칭성과 보존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라그랑지안, 오일러리안 그리고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어리엄 관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